경기연구원 소개받은 이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가 사실은 지금 이 과제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 성취관계 시군의 중개시민제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좀 명령과 간담회 자료로도 활용한 자료를 좀 활용해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정부 이제 어떤 보고서 자체의 큰 틀들을 따오되 조금 강조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제 연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연구들이 해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체 DB 기반 좀 접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새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니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걸 입법했다는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이것의 입법 취지를 밝힌 그 문서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대표 사례들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중대산업재해고 4번부터 5번까지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대재해라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넓은 개요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이제 약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시민재해가 좀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태안화력발전소 이 사건은 이번에 거의 동일한 이제 그 공정의 형태에서 동일한 사고가 또 발생할 정도로 위험의 어떤 그 하도급 구조가 계속되면서 이제 위험의 어떤 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산되는 부분들이 문제였고요. 4번하고 5번 이제 시민재해 케이스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떤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들이 다수 법령에서 파편화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한다든지 이것들 간의 상충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케어가 안 됐을 때 이런 세월호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입법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처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막 처벌, 무조건 뭐 징역 가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강조가 되지만 이번 어떤 입법 취지라든지 목적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최종 의사결정자 혹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어떤 그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영 주체들이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운영을 계속 하라라는 것이 사실 이 법의 실질적인 취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대비해서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비교적 플롯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희생당한 근로자, 그다음에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운영하지 않은 업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선악구도가 좀 되게 이 언론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시민재해는 그래도 공공이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영역들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이것이 공방으로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기가 쉽기 때문에 좀 이런 시민재해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제 저는 뭐 대단한 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연구들이 그냥 중대시민재해가 굉장히 의무가 모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예산 그리고 더 많은 구체화 이런 수준에서 머물렀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이번 연구의 목표였고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가 그럼 그걸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소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뭘까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제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가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에서 계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투입 변수를 해서 성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뭔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 나서 실제로 제가 없더라도 도가 조례와 중처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점검에 제가 참여 관찰을 해보고 담당자들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필드 노트를 가지고 거기까지 종합을 해서 좀 대안들을 제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MCHA라고 갑자기 나와 있는데 중처법 자체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대상으로는 기업과실치사법이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되어 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그것이 기업살인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Corporate Manslaughter, Corporate Homicide Act를 줄이면 CMCH가 됩니다. 이 법을 벤치마크 해왔고 어떤 처벌의 논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 조직이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일정한 의무가 있는 것을 해태해서 그 결과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제 그 법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굉장히 큰 벌금형을 부과해서 이제 위화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CMCH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써놨지만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경찰과 군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구체적인 실질적인 작전 활동이 아니라면 그 군과 경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의무들, 건설 발주를 한다든지 어떤 그 임대인,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CMCH,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재해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의 중처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다가 이 경영 책임자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징역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병과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처벌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왜 이 CMCH를 봐야 되냐면 이것이 2008년부터 쭉 되어 왔는데 이 법이 이 중처법보다 훨씬 더 연역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법이 밟은 미래 그 어떤 과정이 결국은 지금 중처법이 밟게 될 미래의 어떤 반면교사 혹은 뭐 선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다국적 대규모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입법이 됐는데 한국과 동일하게 굉장히 영세한 지역 기반의 업체들이 이 법으로 기소가 되고 이제 어떤 파산할 정도의 벌금을 부여받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양형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정을 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입장의 어려움들은 크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그다음 2021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이제 이 법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과 함께 기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에는 보건산업안전이지만 어쨌든 그 법으로 같이 기소를 해서 이 유죄를 인정해버리면 기소장에서는 이 CMCH에 대한 조항을 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이제 뭐 CMCH가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뭐 실패했다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중처법이 실효성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도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의무를 구체화하고 더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글자가 보니까 폰트가 없어가지고 튀는 것 같은데 보시면 시민재해와 산업재해가 사망자까지는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는 수에서는 훨씬 더 이제 쉬운데 이 치료 이 조건 같은 경우는 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자 같은 경우들도 좀 이제 숫자와 그다음에 이 요건 부분에서는 다소 이제 하나는 더 강하고 하나는 더 약한 이런 복합적인 방식이 되어 있고 경영 책임자도 단순히 서류상의 경영 책임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를 계속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가진 의미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도 결과를 모른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조금 보고 싶었던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계속 처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핵심이 자꾸 누군가가 그 당시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뭐 리전부트에서 이런 연구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런 개인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개선은 사실은 기대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형해화되어 있는 껍데기만 넣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물려받은 사람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처벌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게 이 이론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애시던트 모델이라는 것이 사고를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큰 모델이고 그것이 사고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세계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사고 연쇄는 전형적인 어떤 그 수사의 논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누가 뭘 잘못했는지를 따져가지고 벌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보호막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장비나 시설의 어떤 물리적 결함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약했기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사실상 동일하거든요. 이 관점들이 가지는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떤 전체적인 통합적인 공고를 내렸을 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될 기관이나 그 공공기관도 포함이 되겠죠. 이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처법 자체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시스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얘기하는 대책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의무로 부과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존재치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처법은 체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위에 체리피킹이 굉장히 가능하고 누군가를 벌 주기 위한 어떤 사고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기 파란색으로 제가 해놓은 이탈 모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태를 설명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한 이론일 수 있다. 이건 겁니다. 뭐냐면
조직이 자발적으로 공식적인 다른 목표라든지 비공식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에 할당되어야 되는 자원이라든지 그 의무들의 부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서 더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어떤 현상인지는 다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보는 관점은 이 새로운 어떤 관점, 그러니까 이탈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그런 문제를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고 정말 현실적인 접근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구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전 대책이라고 내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더 반안전적인 조치일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공식적인 명칭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제로 선언되어 있는 목표라 그 조직 혹은 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하고의 간극을 다루지 않는다면은 그게 안전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시도이다라는 부분들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이 부분들은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치가 않고, 그리고 손쉬운 대책들, 사실은 정부 기관들에서 내놓는 사고 이후에 긴급하게 만들어 놓은 대책들이 사실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제가 안전보건관리 혹은 재난안전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걸로 충분한가 하는 데에서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이 중대재해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거기서 의거해서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 본문과 제가 나눠드릴 보고서 본문에 있겠지만 시설 자체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중대시민재해가 크게는 공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특정 원료 및 이 제조물 시설로 이렇게 크게 세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을 이루고 있는 크기의 3법은 다중이용법, 그 다음에 실내공기질관리법, 그 다음에 시특법이라고 불리는 시설물안전특별법, 이 세 법이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근데 이 세 법의 특징이 뭐냐면 면적과 일정한 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5개 자체는 포함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특례들을 통해 가지고 면적과 용도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열려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고 또 동시에 너무 열려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제 먼저 이게 열거를 해드린 것은 공중이용시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조금 분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의 인프라 시설이 90년대부터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노후화 문제들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화를 조금 먼저 이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60, 70년대 이 연령이 이르게 되면 인프라 축소, 폐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야 될 건데 향후 경기도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연구의 이 배경을 삼은 것은 이 사람이 상주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시설, 공중이용 시설물 중에 일부를 좀 범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라든지 뭐 양평, 여주 이런 부분들의 색깔이 옅어진 게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량이라든지 다리들이 많은 지역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조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상에 지금 우리가 이 중대 시민재해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 조례와 매뉴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요점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의무들도 이제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냥 중처법의 내용들을 들고 들어왔다 뿐이지 실제로 도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어떤 퀘스천 마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우리의 도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의 해설서에 따라 가지고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을 시설물의 어떤 물리적 어떤 그 결함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적절히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리적 구제가 적절치 않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공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문제가 됐고, 이 부분들 이게 지금 청주 그 궁평 지하차도 검찰의 공소장인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행정직 한 명으로 운영한 상태에서 하청과가 적절하게 이 점검을 하고 그걸 리포트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공소장의 주요 내용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구제의 한계로 볼 수가 없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지금 운영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도가 매뉴얼을 그대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쟁점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안전 예산과 안전 인력을 어느 범위까지 통일성 있게 산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을 부재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계획들이 여러 법령들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데 중처법상의 의무가 그리고 계획이
어느 관계에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통일되는 합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 처리 절차를 지금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혹은 담당자가 이런 외부 아웃사이드 컨트랙터의 어떤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뭐 역량 혹은 뭐 정형화된 기준들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용되어 있는 연구들은 다른 지방 연구원들의 관점들인데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문제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만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 이용객들이나 시민들의 관점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금 이 어떤 제도적인 창구는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비시급 조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을 거치도록 되기 때문에 특히 뭐 교량들의 보수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직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좀 저는 기묘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기관장이 임명하는데 임시조직은 그 책임자가 기관장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기묘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상황을 종료하려면 무조건 방지 대책을 내놔야 상황이 종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구속력이 없는 혹은 그냥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계량 분석 결과는 단순합니다. 지금 100개 정도의 시설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데 이들이 제출하는 예방 대응 계획상에 안전 인력과 안전 예산의 증감률을 가지고 안전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시트법상 안전 등급의 변화를 유의하게 그 어디부터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의 어떤 잡음들이 굉장히 심하고 안전 등급 자체가 대부분 B등급으로 기결되는 하향 혹은 고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손쉬운 계량 방법으로는 볼 수가 없는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관찰 설계는 이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시설들이 각자 작성해서 총괄부서에 제출하는 대응 계획을 살펴보고 이 카테고리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특정 문항으로 했고, 공통 문항들은 이제 중대시민재해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연령이 낮은 건축물들의 주요 이슈는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하자 보수도 기간마다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보수 보강비가 폭증하는 형태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이 시설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쟁송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이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구조적인 수준들의 한계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중이용시설의 규율을 정하고 있는 이 3법들이 전부 다 실내 공간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5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도에 해당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문을 보내줘야 그 건별로 회신을 하는 지금 이 점검 방식이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들도 굉장히 시설 부서가 사실 이걸 전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이 건물에 이 시설의 직접적인 어떤 요인들을 파악을 해서 용역을 내보낼 때 어떤 부분들에 가점을 줘서 더 강하게 많이 봐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설관리 부서 이외의 다른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과 지금 사실 연계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SCAPRP라고 하는 예방 대응 계획의 품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관계 법령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들의 충돌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철골 구조물들이 외부에 부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이 돼도 중처법에 따라서 이거를 보강을 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면 바다 근처에 있는 건물인데 이런 이 건물의 안전점검서 같은 거 보면 건물의 어떤 부식도에 대해서 더 강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중치. 그리고 여기는 전기실인데 원래 이런 거 적치하면 안 되는데 안전점검 이상 없다고 되어 있지만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제 적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네, 반응적 점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한 결과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계속 공문이 안 와서 보면 그쪽에서 전산 누락돼가지고 등록해서 준다고 했는데 안 줘도 내가 쪼르기도 쉽지 않다. 그다음에 연계 부족, 이제 사실은 대부분 본인들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전 그 부서들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서들이 하고 있는 의무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넣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들이 제일 그거였는데 옥상 대피로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에서 점검이 나오면 열어두라고 그러고
안전 쪽에서 넣으면 닫아두라고 계속 점검 사항이 공고 사항으로 들어가니까 마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정책 건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재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별 시설 단위에서 작성하는 안전보건관리 이 계획 자체의 품질을 사실은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도 차원에서 어떤 인터벤션 계획을 만든다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이 정책 건의들은 사실은 이 시설 단위에서의 어떤 계획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도 이제는 단순히 그냥 이 서류들을 수합해서 그냥 결제를 받아오는 그냥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역량들을 좀 이제 할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안전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이 사실 제일 필요합니다. 중간자 수준의 교육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업 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회색 지대들을 커버할 수 있게 그다음에 소방안전 교부세의 이제 일부 사업들을 조금 이런 회색 지대들을 커버하는 예산으로 좀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체 DB 같은 경우도 지금 종래 이 중처법에 접근하는 것들은 거대한 법령 단위에서부터 의무들을 다 추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고 너무나 이제 그 누구도 사실은 하다고 쉽지가 않게 좀 그렇게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해본 것은 실제로 이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계획상의 의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사실은 관리 가능하고 파악 가능한 범위 수준에서 매핑을 해볼 수 있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97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시설은 예를 들면 성면이 사용된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시설 특유의 어떤 그런 의무들을 파악을 하고 여기에 어떤 노드들의 정보들을 좀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담당자들이 계속 순환보직으로 바꿔야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시설들 혹은 시설군의 특징들이 뭐가 있고 그 의무들의 어떤 변화되는 추세들이 뭔지를 좀 DB화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발제문은 제가 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이고요. 파워포인트를 따로 좀 준비해서 좀 더 풍부한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후 위기와 환경 정의라고 좀 제너럴하게 지은 면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환경 정의하면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지 어떤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떻게 넘기셨나요, 목사님? 박수 식소를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환경 정의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글로벌한 수준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후 제가 주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주체는 유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UNFCC라고 하는 협약이 92년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이 됐고요. 94년부터 발효가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주요한 COP들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좀 나열을 해봤고요. 가장 최근에 뭐 중요하게 다뤄졌던 게 15년 벌써 10년 전이 됐는데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이제 교토 정서를 좀 대체하는 그런 협정이 중요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특이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Climate Justice라고 하는 기후 정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협정문에 이제 들어가게 된 좀 최초의 문서가 됐고요. 지금 올해는 COP 30에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올해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뭐 안타깝게도 COP가 30이라는 숫자를 찍을 때까지 이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됐었어야 될 텐데
지금 거의 30살 가까운 네, 그 기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COP가 어떤 해는 초반에 특히 좀 한 해에 2번 있고 이런 해도 있긴 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연도에 맞춰져 있는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년 한 번씩 열리는 것이 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한 발짝 나가보면은 유엔의 환경 거버넌스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로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이제 처음 정식으로 좀 정의를 내리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 들어보셨을 만한 미래 세대의 어떤 니즈를 해하지 않는 선에서 현 세대의 니즈를 채우는 것을 이제 SD라고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이제 제가 원 휴머니티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당시만 해도 물론 선진국들에게 책임은 있지만 어쨌든 이 담론 자체가 되게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이 지속 가능성 담론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게 공동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염자가 이것을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이런 저스티스의 개념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다가 못해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서 유엔의 이 슬로건들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멋진 말을 많이 쓰는데 보시면 Leave no one behind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또 For all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여기 보시는 뭐 Sustainable Energy for all 아니면 Education for all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좀 앰비셔스한 그런 슬로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적었다가 지금은 또 너무 부각되는 좀 부분도 있어서 좀 어떤 그 좀 더 현실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중에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에 관련돼서는 파리 협정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발제문에 제가 일부를 좀 넣어놨습니다. 직접 인용을 해놨고요. 이게 작년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에서 있었던 COP 현장 사진이고 제가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잠시 갔었는데 저기 왼쪽 위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Leave no one behind가 저렇게 써 있고 많은 곳에 이렇게 뭐 솔리데리티라는 표현도 많이 있고 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정의로운 전환, 공정 전환 파빌리온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또 회의 중간중간에 저렇게 이제 시민사회가 발언할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주어져서 이런 좀 생생한 분위기를 이제 많이 보고는 왔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브라질 파빌리언이었는데 제가 위에 좀 잘렸지만 뭐 See you at COP30 뭐 이런 식의 말이 써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뭐 셀러브레이트 하려고 만나는 자리가 아닌데 좀 너무 정례화돼 있고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없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그래프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데요. X축이 인구, 세계 인구에서 80억 인구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 Y축이 1인당 배출량입니다. 국가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면 요점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인데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좀 덜한 편이지만 1인당 배출량이요. 네. 중국보다는 이제 많이 배출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이게 이제 23년 기준으로 그려진 그래프인데 이 기관이 거의 매년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이고 근데 일본이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한 그 전 버전만 해도 타이완, 한국 이렇게 일본이 좀 같이 옹기종기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한 요 정도까지도 내려가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지금 여기 이 솔리드 라인이 이제 평균 값인데 그거보다도 아래 위치하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아져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23년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이 국가들이 배출했던 온실가스를 역사적인 온실가스를 다 합치면 이거와는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의 부정의가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의라는 것은 제 생각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단어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환경 정의가 좀 어떤 개념으로 시작됐는지 좀 같이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있었지만 일단 이 개념화된 건 미국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남부 지역에서 어떤 혐오 시설들이 특정 인종이나 뭐 사회 경제 계층의 주거지 근처에 많이 설치되고 그게 과연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사회과학적인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개의 아주 좀 랜드마크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것은 연관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때부터 원래도 있었던 시민운동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저자인 밥 블러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저 environmental racism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 환경적 인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좀 정립을 시키셨고요. 주로 이제 분배적인 정의,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해가 특정 사람한테만 부담으로 작용하고 혹은 어떤 이익이 환경 정책이라는 게 해를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익을 잘 분배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분배적 정의도 이분이 좀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4년도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정부에서 도입하는 환경정책은 무조건 환경정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좀 제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서는 더 이상 이제 분배적 정의만 가지고는 우리가 해소할 수 없는 게 많다. 왜냐하면 결국 분배적 정의는 재분배를 통한 정의를 좀 사후의 문제를 더 다루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이제 그것을 확장해서 저희가 여기 테넷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테넷이 원칙이라는 의미인데 원칙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주 학술적인 용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분배적 정의 절차 인정, 회복적 정의라고 넣었고 또 그 안에 점점점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 정의, 기후 정의, 에너지 정의 분야에서는 주로 이 4가지 그리고 사실 최근까지도 저 위에 3가지에서 3테넌트 프레임워크가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 회복적 정의까지도 좀 들어가 있고요. 회복적 정의는 사실 범죄학에서 또 온 개념입니다. 크리미널 저스티스에서 들어온 개념이라서 좀 약간 잡학 같은 느낌으로 좀 저희가 하고 있다. 환경 정의가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 잘 하는 연구를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공간, 또 시간, 그리고 또 섹터별, 또 거버넌스 주체별 어떤 환경 정의적인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 간 같으면은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간의 관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 그래프 같은 것이 이제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고, 뭐 한 국가 내에서 지역 내에서는 뭐 도농 간의 문제 같은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세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지금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어떤 부딪힘, 그리고 현 세대 내에서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고 소비는 생산은 어떤 특정 국가가 혹은 특정 지역이 탄소를 더 배출하면서 물건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룰 수 있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는 계층별로 소득 계층이건 아니면 국가 레벨이건 실제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탄소 발자국의 문제, 단순히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 아까 유럽이 상당히 낮은 1인당 배출량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소위 탄소 리키지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해 보면 과연 거기에 랭크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분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탑다운 바텀업 거버넌스적인 면에서 이런 연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제가 수행한 연구를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빈곤 대책 제도에 이제 들어가는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연구한 자료고요. 보면은 이게 디렉트 페이먼트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돈을 대신 에너지비를 대신 내주는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거는 그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고 또 그 다음 해에 어떻게 예산이 잡히냐에 따라서 근본적인 뭐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게 계속 필요는 합니다만은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WAP이라고 해서 웨더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한 꼭지로 저희가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시민 친환경 행동에 대한 이거는 사실 이쪽 분야를 또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친환경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이고요. 저는 이제 저희는 서울 시민 대상으로 이제 미세먼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이 개개인이 결국은 그런 효능감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지각된 뭐 위험,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느껴야 행동하고 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어야 컨피던스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이론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저희는 또 조절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을 때 그런 시민의 역량이 결국은 저 신뢰도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덴마크, 스페인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한 건데 각 국가, 우리나라까지 해서 3개 국가의 에너지 지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지표들도 활용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에 이 이분함 정도가 어떤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맨 겉에 밖에 있는 이제 커브고요.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지니 계수 구할 때 쓰는 그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는 물론 다른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나은 부분도 있었지만 생산, 에너지, 전력 생산입니다. 전력 생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초반에 이제 뭐 서울부터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처음에 이제 위치하고요. 저 끝으로 갈수록 많은 좀 부담을 갖는 지역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환경 정의 관련된 뭐 대책이나 뭐 법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에는 일단 헌법에 환경권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를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제 구현되는 거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1년도에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고 하는 큰 좀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헌법 소원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작년 8월에 지금 이제 결론이 나서 일단 모든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불합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년 2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적응 정책은 제가 너무 간단히 적긴 했는데 어쨌든 환경 정의 문제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결국 그 취약계층을 도와야 되는 보살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적응 대책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 국가가 제가 이거는 소스를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 국가
정부 부처 자료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핵심 전략이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참여 활성화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22년에 그 신림동 일가족 사망 사고가 있었죠.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이제 탈출하지 못하신,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이 또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또 분이셔서 그런 부분이 적응 대책이 물론 이렇게 시작은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거와 또 그 이상의 문제가 일어나는 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 한번 정해진다고 그게 계속 통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지원 사업이 일어나곤 있지만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좀 이 도시 안전과 관련돼서 오늘 주제가 그런데 제가 감히 좀 혹시 이미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환경 정의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앞으로 많이 봐주십사 하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불평등 완화를 위한 이제 체계 연구인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취약계층이고 그들한테 뭘 해줘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를 들어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의 이제 에너지 비용을 직접 대신 바우처 형태로 내주는 경우에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엄청난 양의 돈이 결국은 화석연료를 쓰는 유틸리티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석연료 전력 회사가 그게 거의 탑 서브시디죠. 그러니까 보조금의 형태로 완전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돕는다고 준 나라 돈이 배출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방식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회복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환경 정의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제 안전이 이제 거기까지도 범위가 좀 영역이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기후 적응하고 완화가 개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부 영역에 따라서는 에너지 효율화라고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런 취약계층이 혹은 저소득 국가가 아까 뭐 중국이나 뭐 보시면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할 일이 남은 국가들이 그 평균치 이상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결국 배출량이 어마어마해질 텐데 그들을 블레임할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들을 어쨌든 이제 환경 정의적 측면에서는 도움으로써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고, 지금도 이제 국외 감축 사업이라고 해서 시행되는 게 있긴 하지만 엄청 그게 실효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도시 레벨에서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관심이 있는, 또 유독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단순히 이렇게 시민 참여하는 거랑 주도하는 거랑 완전히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커뮤니티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가 상당히 에너지 협동조합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상향식 노력이 어떻게 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이게 또 정책 지원이 없으면 또 금방 이 부분이 좀 탄력을 잇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연구도 도시 레벨에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7년 3월에 IPCC에서 이제 기후변화 도시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좀 아마 도시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보고서가 나오고요. 지금 아웃라인이 승인이 이미 나와 있는데 여기 링크에 따라하시면 있는데, 거기에도 모든 챕터에, 거의 모든 챕터에 저스티스 이슈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한 꼭지씩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중요하게, 좀 원래도 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환경 정의가 좀 더 심도 있게 또 코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